안녕하세요. 무엇이든 물어보약 이지향 약사입니다. 오늘은 부종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이 단톡방에서 받은 질문들에 대해서 해답을 드리는 시간, 약사 톡톡 시간인데요. 여러분과 함께 지금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몸의 60에서 70%가 물이라는데 그 물이 다 어디에 있나요? 이런 질문 들어왔습니다. 네. 이 몸에 70%가 물이라는데 이렇게 짜도 물이 안 나오잖아요. 근데 이 물이 다 어디에 있다는 말인가? 이런 이제 궁금함인데 이 물이 어디에 있냐면요. 세포 안에 있어요. 세포 안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체액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체액은요. 이 세포 안과 세포 밖을 다 통틀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사실 정말 중요한 건 우리가 생명활동을 할 수 있는 건 다 세포 덕분이잖아요. 결국에는 우리가 60에서 70%의 물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이유는 세포 안을 물로 꽉 채우기 위함이죠. 세포는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물에 둥둥 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세포 안에 물이 많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체액 중에 3분의 2는 세포 안에 있고요. 3분의 1이 세포 밖에 있습니다. 세포 안에 더 많다는 뜻이죠. 그래서 저도 얼마 전에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제 몸속에 있는 수분 비율을 보는 기계가 있어서 한번 해봤거든요. 다행히도 제 안에는 세포 안에 훨씬 물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건강하다는 진단을 받아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몸에 물이 많다고 해도 세포 안에는 물이 적고 세포 밖에 오히려 물이 많다면 그거는 60에서 70%가 물이어도 사실은 건강하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는 비율이에요. 비율. 세포 안에 물이 더 많은가, 세포 밖에 물이 적은가, 이게 중요하지 무조건 몸에 물이 많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시면 한번 해보세요. 수분 비를 한번 측정을 해보세요. 그런데 이렇게 세포 안에 물이 더 많을 수 있는 이유는요, 바로 전해질 때문입니다. 전해질. 그러니까 세포 안에는 칼륨과 인산과 황 이런 전해질이 많고요. 세포 밖에는 나트륨이나 염소 같은 전해질이 많아요. 그래서 적당한 전해질의 비율로서 이 전해질들이 물을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세포 안에는 물이 더 많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전해질의 균형을 맞춰서 우리가 음식을 드셔줘야만이 세포 비율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나트륨의 짠 성분을 보강하기 위해서 칼륨의 채소를 먹어라. 이게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칼륨은 세포 안에 많고 나트륨은 세포 밖에 많아야 이 세포의 수분 비율이 맞는다. 이 뜻인 거죠. 자, 세포 외액은요, 또 혈장과 세포 간질액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제가 혈액을 채워야 된다, 체액을 채워야 된다, 이거를 사실 살짝 구분 없이 말을 해요. 어차피 물이니까. 그런데 사실 엄밀히 말하면 체액이 더 큰 범위인 거예요. 혈액은 체액 중에 하나예요. 체액에 혈장액과 간질액과 세포 내액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체중을 100이라고 쳐봐요. 그러면 뭐 우리 몸의 체액을 60%라고 친다면 고체 성분, 뭐 단백질 성분이죠. 단백질이나 지방 같은 고체 성분을 40이라고 보고 체액을 60이라고 보면 이 체액 60 중에서 세포 내액이 40을 차지하고 세포 외액이 20을 차지하는데 20 중에서 혈장액이 5, 간질액이 15 이렇게 차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간질액이 사실은 혈장액보다 훨씬 많습니다. 자, 요거를 알고 출발을 하셔야 부종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해드렸어요. 우리 몸의 체액 중에 혈액, 이 혈장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5, 간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5라는 거 잊지 마세요. 자, 그렇다면 부종이 뭔가요? 이제 붓는다. 물이 고였다. 이건 다 아시잖아요. 근데 어디에 물이 고였다는 걸까요? 네. 제가 아까 세포 내액과 세포 외액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부종을 설명하기 위해서인데요.
혈관 안에 있어야 될 물이 혈관 밖으로 나왔거나 세포 안에 있어야 될 물이 세포 밖으로 나왔거나 이런 것들이 바로 부종인 거죠. 그러면 혈관 밖과 세포 밖은 어디죠? 네, 아까 말씀드린 세포 간질액입니다. 세포들 사이에 세포 간질액이 있어요. 세포와 세포 사이. 이 세포 간질액에 물이 많아지는 것을 부종이라고 하죠. 즉, 길을 잃은 물이라고 상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세포 간질액 너무 막연하죠. 세포 간질액이 뭔가요? 라는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세포 간질액은요, 세포 바깥에 체액을 이루는 대부분의 액체, 즉 이 간질액은요, 조직과 조직 사이의 공간에 많이 분포합니다. 이 세포는 모여서 조직을 이루고요, 조직이 모여서 기관을 이루고, 그리고 나라는 생명체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세포가 있어요. 이 세포는 막 모이잖아요. 그러면 이 우리를 보호하는 상피 조직, 이 피부 같은 걸 상피 조직이라고 해요. 상피 조직을 이루고, 또 우리는 다 뼈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몇백 개의 뼈로 이루어져 있는데 뼈를 다 이어주는 결합 조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근육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동물이잖아요. 근육도 조직이죠. 그리고 우리는 또 신경이 발달되어 있어서 우리가 이 나라는 자아를 이루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세포들은 상피 조직, 결합 조직, 근육 조직, 신경 조직으로 나눌 수 있고요. 이런 조직들이 또 모여서 기관을 이루죠. 예를 들어서 순환괴, 면역계, 호흡계 뭐 이런 거를 기관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조직과 기관이 다 합쳐지면 나라는 생명체가 만들어진답니다. 이렇게 세포부터 출발해서 나라는 자아가 형성이 되는데, 이 세포 사이사이에 흐르는 액체, 이거를 세포 간질액이라고 하는데, 세포 밖에 있는 물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혈액보다 더 많은 거죠. 그러면 세포 간질액이 하는 중요한 역할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세포 간질액은요, 이 혈액 속의 영양분이라든가 뭐 전해질이라든가 산소를 세포로 운반하고요. 또 세포의 대사가 끝나면 세포에서 내놓는 노폐물을 다시 또 운반을 하는 정거장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혈액 속에 있는 산소나 영양분을요, 세포 속으로 직접 전달을 하는 게 아니라 일단 세포 간질액에 내려놓으면 이 세포 간질액을 통해서 세포는 영향을 받고요. 또 세포 간질액으로 영향을 받고 대사가 끝난 노폐물을 다시 혈액 속으로 보내던가 림프로 보내는 그런 중간에 있는 게 바로 세포 간질액이 하는 역할입니다. 그럼 세포 간질액이 많잖아요. 혈액보다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물은 열을 품잖아요. 그러니까 세포 간질액이 많아야 추위를 안 타겠죠. 여러분들 겨울에 보일러 틀잖아요. 근데 대부분 온수 보일러죠. 온수 보일러. 온수 보일러의 원리가 뭐예요? 바닥에 온수관을 깔아 놓으면 이 물이 뜨겁게 바닥을 순환하면서 방을 따뜻하게 하는 원리잖아요. 물이 열을 품기 때문에 방을 따뜻하게 하는 것처럼 우리 몸속에 물이 많다면 우리 몸이 따뜻하겠죠. 자, 그렇다면 겨울에 너무 추워요. 저는 너무너무 추워서 살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세포 간질액이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이 세포 간질액이 부족하게 되면 추위를 탈 수밖에 없고, 또 여러분들 여름에 더우면 어디로 뛰어드나요? 수영장에 뛰어들고 바다에 뛰어들잖아요. 이 더운 거 열은 물로 끄잖아요. 그래서 세포 간질액이 많은 사람들은 몸에 물이 많기 때문에 더위도 안 타요. 그래서 세포 간질액이 많은 사람은 추위도 안 타고 더위도 안 타요. 물론 어느 정도 춥고 덥건 하겠지만 아우 추워 죽겠어, 아우 더워서 아무것도 못 하겠어, 이러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포 간질액을 확보하는 게 인간의 삶의 질을 굉장히 좌지우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춥다고 막 보약을 먹고
덥다고 막 그 아이스크림을 먹고 이럴 게 아니라 세포 간질액을 확보하려는 근본적인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이 세포 간질액이 충분하면은요, 이게 어떤 또 좋은 역할을 하냐면 관절과 세포막의 윤활과 쿠션 역할을 해요. 그래서 훨씬 관절을 보호하고요, 세포를 보호합니다. 또 세포 간질액이 많잖아요. 그러면 소화 과정에서 필요한 소화 효소가 콸콸콸콸 나오게 도와줍니다. 그리고 세포 간질액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세포 간질액이 어디서 오냐면 혈액 속에서 오기 때문에 이 모세혈관과 림프관의 완충 역할을 하면서 혈액량도 적당히 유지하고 림프액도 적당히 유지를 하는 굉장히 체액을 유지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실 이 혈액과 간질액은 엄밀히 말하면 거의 비슷한 성분이에요. 왜냐하면 혈액이 운반한 산소와 영양분을 간질액에 내려놓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 차이가 있다면 혈액 속에는요, 이게 입자가 큰 단백질이 많아요. 그래야 삼투압에 의해서 혈액량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혈액이 간질액보다 훨씬 더 많은 단백질을 보유하고 있기는 하지만 뭐 그거 빼고는 세포 간질액이나 혈액이나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세포 이 간질액이 많은 조직이 어떤 조직일까요? 네, 맞습니다. 결합 조직이겠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몸에는 우리를 보호하는 상피 조직이 있고, 우리를 연결하는 결합 조직이 있고,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근육 조직이 있고, 우리를 하나로 이어주는 신경 조직이 있어요. 이렇게 크게 4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세포 간질액이 가장 풍부한 조직이 바로 결합 조직입니다. 이 결합 조직이 있어야 우리 몸의 조직들이 하나로 연결이 되는 거죠. 세포 간질액은요,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단백질을 굉장히 중요하게 설명을 하잖아요. 생명활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70%의 물이고, 그 물을 잡는 게 결합조직인데, 결합조직이 바로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고, 이 단백질의 한 종류가 바로 콜라겐입니다. 이렇게 굉장히 말씀을 많이 드렸고, 콜라겐이 너무너무 중요하니 나이가 드실수록 단백질의 섭취가 매우 중요합니다. 근육도 단백질, 결합조직도 단백질. 근데 이 세포 간질액이 많으려면 결합조직이 많아야 돼요. 결합조직이 많아야 이 결합조직이 물을 품어서 세포 간질액을 많아지게 해서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세포 간질액은요, 세포와 혈액 사이, 또 림프 사이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여러 기능을 수행을 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세포 간질액은요, 물질 교환을 합니다. 세포에 영양소와 산소를 공급해주고 노폐물을 제거하는 거죠. 두 번째, 세포를 보호합니다. 완충작용을 하는 거죠. 세포 간질액은요, 세포를 외부 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 완충작용을 해요. 저도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지만 방송하는 동안에는 물을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제 세포들은 계속 일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다면 세포들의 물이 없어질 텐데, 만약에 제가 세포 간질액이 충분하지 않다면 세포가 탈수에 시달릴 거예요. 그러나 세포 간질액이 충분하다면 세포가 물을 좀 부족한 상황에서라도 세포 간질액이 마치 물탱크처럼 세포에게 영양을 계속 공급을 해주기 때문에 세포가 탈수에 시달리지 않는 겁니다. 제가 뭐 여러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이런 공부를 하기 전에 굉장히 약골이었어요. 안 믿으시겠지만 저염식에 뭐 약간 채식 위주의 식생활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40대 초반에 방송이나 강의를 하는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방송 하나 끝내면 어지럽고, 뭐 강의 하나 끝내면 막 초코파이를 막 먹어야 되고, 그때 안 거죠. 아, 내 몸에 균형이 깨졌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저염식에서 벗어나고 운동을 하고 단백질 섭취를 늘리고 이랬더니 세포 간질액이 충분해지면서 이제는 하루 종일 녹화를 해도, 하루에 몇 개의 강의를 해도
또 뭐 산을 올랐다 내렸다 해도 세포가 탈수에 시달리질 않게 되니까 뭐 전혀 어지럽지도 않고 힘들지가 않더라고요. 그때보다 10년이 더 흘렀으니까 저는 더 나이를 먹었잖아요. 나이를 먹었으면 원래 우리 상식으로는 더 몸이 노화되고 아파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더 건강해진 거예요. 바로 세포 간질액을 충분히 확보를 했기 때문입니다. 세포 간질액을 확보하는 것이 인간의 삶의 질을 매우 좌지우지한다는 걸 제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었답니다. 또 세포 간질액이 하는 중요한 역할이요. 이 영양소와 독소를 희석하는 겁니다. 이 세포 간질액이 충분한 사람들은요. 영양제를 먹었을 때 그 영양제로 인한 명현 반응이 그렇게 많이 안 나타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세포를 크게 자극하지 않는 거예요. 이 영양제를 제가 이렇게 판매를 해보면은요. 어떤 분들은 그 영양소에 대한 굉장히 심한 자극을 느끼세요. 이거 이거 먹었고 한숨도 못 잤어요. 뭐 이거 먹고 설사를 해요. 뭐 이거 먹고 심장이 두근거려요. 막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거든요. 세포 간질액이 없으신 분들은 이 완충작용을 못해서 바로 세포에게 자극을 주기 때문에 세포가 흥분을 하는 거죠. 그러나 세포 간질액이 충분한 사람들은 세포 간질액에서 이거를 좀 희석을 하고 완충을 해주기 때문에 세포가 그렇게 큰 자극을 받질 않아요. 역으로 나쁜 물질에 대해서도 그렇게 반응을 크게 하지 않는 겁니다. 독소도 희석을 하죠. 영양소도 희석을 하지만 독소도 희석을 하기 때문에 똑같이 나쁜 환경에 노출이 되어도 예를 들면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분들 많거든요. 뭐 배기가스 이렇게 운전을 하다가 매연을 탁 들여 마신다거나 지하철에 들어가서 그 지하철에 그 환경에 노출이 된다거나 또는 막 먼지가 많은 공간에 노출이 된다거나 옷장 정리를 하다가 막 이런 것들에 노출이 된다거나 막 이랬을 때 너무너무 알레르기 반응이 심하게 되고 호흡곤란이 오고 막 힘들다는 표현들을 하시는데 이런 분들 역시 세포 간질액이 부족하신 분들이 많은 거죠. 세포 간질액이 충분한 분들은 이런 독소들도 희석을 하기 때문에 세포가 그렇게 직접적 타격을 받지는 않는 거예요. 우리 몸에 여러 그 완충 시스템도 있고 해독 시스템도 있죠. 간에서 담즙을 통해서 나쁜 물질을 빼내기도 하고 신장에서 나쁜 물질을 빼내기도 하지만 세포와 세포 사이에 있는 이 세포 간질액의 중요성, 이 세포 간질액을 많이 확보를 해야만이 세포가 직접적으로 자극을 받지 않기 때문에 세포가 굉장히 안전하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 세포 간질액이 매우 중요한 게요. 우리는 호르몬과 신경 전달 물질에 의해서 움직이잖아요. 이 호르몬의 교란이 오거나 신경 전달 물질의 교란이 오면 그게 질병이잖아요. 그런데 이 세포 간질액은요, 호르몬이나 신경 전달 물질, 성장인자 등과 같은 이런 어떤 신호 물질들을 세포로 전달하는 매개체로 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포 간질액이 충분하면은 이 세포의 기능과 반응을 조절하는데 훨씬 수월하다는 거죠. 그래서 세포 간질액이 부족한 사람들이 호르몬의 조절이 잘 안 돼서 항진으로 가거나 저하로 가거나 조그만 자극에도 굉장히 많은 반응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세포 간질액, 여러분들이 그동안 뭐 해독을 해야 된다, 뭐 신장 건강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세포 간질액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는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세포 간질액에 대한 검사라든가 이 세포 간질액에 대한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이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헤매시는 분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세포 간질액을 확보해야 된다는 거 제가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포 간질액이 또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체액의 균형을 유지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포 간질액은요, 세포와 혈관 간의 삼투압을 조절해서 체액 균형을 유지하는 거죠. 수분, 전해질, 영양소의 균형을 유지하기도 하고요. 또 이 간질액이 혈관 내 압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요. 세포 간질액이 충분할 때 혈압 조절에도 기여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포 간질액이 충분하면 세포들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일을 하고요. 혈관들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혈액을 운반한다는 거죠. 세포 간질액이 없으면 혈관 혼자서 혈액을 다 운반해야 되기 때문에 혈관이 지나치게 수축을 하기 때문에 혈압을 올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포 간질액을 충분히 확보를 하게 되면 호르몬 조절, 혈압 조절 이런 데 다 기여를 하기 때문에 세포 간질액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림프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다면 림프가 면역세포 이동이라든가 면역세포 활동에 얼마나 중요한지 아실 겁니다. 우리 몸에는 500개 이상의 림프절이 있고 이 림프구가 림프관을 순환을 하면서 이물질이나 나쁜 물질을 이물질이나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림프절로 데려가서 정화를 시켜서 다시 혈액 속으로 공급하는 이런 순환계잖아요. 그런데 이 림프가 제대로 활동을 하려면 이 면역세포의 이동을 도와주는 간질액이 충분해야 됩니다. 이 세포 간질액이 충분할 때 이 면역세포가 병원체와 싸우기 위해서 졸졸 흐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동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세포 간질액이 이동을 할 때 이 면역 반응이 훨씬 잘 조절이 됩니다. 이러한 역할들은요, 이 세포 간질액이 생리학적으로 얼마나 중요한지 잘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이 세포의 건강과 기능은 이 혈액을 운반하는 혈관과 림프관에 좌지우지 된다고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혈관과 림프관 사이에 세포 간질액이 있다는 것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부종은 이 세포 간질액이 넘쳐나는 것이 부종이에요. 이 체액은 세포 안에 있던가 혈액 속에 있어야 되는데 세포 밖을 빠져나와서 세포 간질액에 고인다거나 혈액 속에서 빠져나와서 세포 간질액에 고이면 그게 부족인데 왜 세포 간질액에 이 물이 고이느냐? 바로 결합 조직의 부족인 거죠. 결합 조직이 충분하면 세포 간질액을 이렇게 품을 수가 있는데 결합 조직이 없으면 세포 간질액을 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고이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물이 있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스폰지를 결합 조직이라고 상상을 해보세요. 스폰지가 있다면 물을 싹 흡수를 하니까 물이 하나도 없어지겠죠. 그런데 스폰지가 없다면 이 책상에 물이 계속 고여 있을 거예요. 이 책상에 물이 계속 고여 있는 거, 이것이 바로 부종이에요. 그래서 세포 간질액이 고이지 않으려면 스폰지 같은 결합 조직이 있어야 된다. 이게 핵심입니다. 자, 그렇다면 혈액은 어떻게 순환하나요? 이런 질문이 들어왔어요. 혈액이 순환하려면 순환계가 있어야 되죠. 동맥도 있어야 되고 모세혈관도 있어야 되고 정맥도 있어야 되고 림프관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알아서 순환을 할까? 이게 이제 궁금해서 질문이 들어오신 거죠. 일단은요, 혈액이 흐를 수 있는 것은요, 첫 번째로 정수압이에요. 정수압. 이 모세혈관 내에 있는 혈구와 혈장이요, 압력에 의해서 흐르는 거죠.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사과가 위에서 밑으로 떨어지는 것처럼 모세혈관 내에 있는 혈과 혈장이 압력에 의해서 이렇게 흐르는 겁니다. 정수압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을 하죠. 중력처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 있으면 혈액순환이 누워 있을 때보다 훨씬 잘 되겠죠.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을 하니까요. 또 하나는요, 혈액은요, 오직 이런 압력으로만 이동하는 게 아니라요. 또 하나가 있는데 바로 삼투압에 의해서 물질 이동을 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제가 소금이라고 쓰고 물이라고 읽어라 이렇게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물의 이동이 바로 삼투압의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 삼투압이 뭔가요? 삼투압이 뭐냐면요, 이 농도가 다른 두 액체를 반투막으로 이렇게 막아놨을 때요, 용질의 농도가 낮은 쪽에서 용질의 농도가 높은 쪽으로 용매가 옮겨가는 현상. 이렇게 말하니까 되게 어렵죠. 그냥 쉽게 말해서 여기에 이렇게 진한 설탕물이 있고 여기에
연한 설탕물이 있을 때 이 막을 통해서 물이 이동해가지고 결국에는 이쪽 설탕물하고 이쪽 설탕물의 농도가 같아지는 것. 이게 바로 삼투압입니다. 이렇게 물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물이. 설탕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물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생활 속에서 그거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저는 이제 배추 절일 때 이것도 삼투압이라고 설명을 드리면 빨리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배추에 물이 많잖아요. 소금을 딱 치면 배추 속에 있는 물이 소금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니까 배추는 쭈글쭈글해지고 소금물이 흥건하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조개 해보셨어요? 조개? 저 어렸을 때 애들 데리고 조개 체험하러 가면 소금을 주시더라고요. 조개 속에다가 조개가 나올 만한 구멍에다가 소금을 딱 치면은 또 조개가 딱 나오는 거. 또 여러분들이 너무 짠 음식을 먹으면 우리 몸이 알아서 갈증이 막 나잖아요. 그것도 다 삼투압이에요. 삼투압. 이 삼투압은 물이 이동하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혈액 속에요.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 이런 것도 있고 혈액 속에 이제 혈장 단백질이라고 있어요. 혈장 단백질. 알부민, 글로불린, 피브리노겐 같은 이런 아주 우리 생명활동에 너무너무나 중요한 혈장 단백질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먹은 음식에서 들어오는 포도당이나 아미노산 같은 영양분도 있죠. 근데 세포에 우리가 전달을 해야 되는 건 포도당이나 아미노산 같은 그 영양소하고 산소예요, 산소. 이 알부민이나 글로불린이나 피브리노겐 같은 단백질을 세포 안에 갈 수가 없어요. 그거는 이제 혈액 속에 있으면서 우리의 항상성을 유지해주는 단백질인데 이 모세혈관을 원래 이 혈장 단백질이 통과를 못해 입자가 너무 커서 그래서 혈액 속에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삼투압이라는 것이 물이 이동한다고. 그래서 이 우리 혈장에 이 혈액이 하루에 무려 20리터가 모세혈관을 통해서 간질액을 통해서 세포 속으로 이렇게 흘러갑니다. 왜? 세포에 산소와 영양을 공급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그때 빠져나가면 안 되는 게 바로 단백질이죠. 단백질은 안 빠져나가요. 단백질은 혈액 속에 있어요. 그러면 세포가 일을 다 하면 이제 찌꺼기가 남잖아요. 근데 이 찌꺼기를 가지고 다시 정맥으로, 여기서 찌꺼기라는 거는 이산화탄소 같은 거겠죠. 이걸 가지고 정맥으로 다시 돌아오는데 이 어떻게 정맥이 동맥으로 돌아올 수 있냐면 바로 삼투압으로 돌아올 수 있는 겁니다. 다시 정리를 하면 우리 몸에서 혈액이 순환할 수 있는 원리는 두 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사과가 밑으로 떨어지듯이 압력에 의해서 혈액이 이동을 하기도 하고요. 삼투압에 의해서 물을 끌어당겨서 이동을 하기도 하는 겁니다. 이것을 말씀을 드리면은요. 이 여과압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과압. 여과압은 정수압에서 교질 삼투압을 빼는 거예요. 그래서 동맥 여과압은 35 빼기 22. 그래서 혈관에서 조직으로 이동할 수가 있는 거고 정맥 여과압은 15 빼기 22. 해서 조직에서 혈관으로 이동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혈액 속에 있는 단백질은 일정하니까 22인 거고요. 정수압, 동맥에서 모세혈관으로 이렇게 나가는 압력, 이 세포 속으로 나가는 압력은 35고 정맥은 15인 거예요. 그러니까 동맥과 정맥의 여과압의 차이로 인해서 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무슨 말이냐면 혈액 속에 단백질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어야만이 혈액량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어렵게 설명을 했습니다. 즉 혈액 속에 단백질이 충분하지 않으면 혈액에 있어야 될 물이 혈관 밖으로 나간다는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런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좀 더 본격적인 질문에 대답을 해보겠습니다. 자, 부종은 왜 생기나요? 자, 이제 좀 이해되시겠죠? 혈액 내부의 압력이 너무 높거나, 압력이 언제 높나요?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서 있거나, 오랫동안 한 자세로 있거나, 오랫동안 누워 있거나, 여하튼
계속해서 그 혈관에 압력이 가해진다면 부종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또 하나는 아까 어렵게 설명한 그 여과압입니다. 이 혈액 내부에 삼투압이 떨어져 있을 때, 즉 혈액 속에 있어야 할 단백질이 없어서 물을 끌어당기지 못했을 때 부종이 생기는 거죠.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게 있는데요. 이렇게 이 혈액의 압력이나 삼투압하고 상관없이요, 모세혈관의 투과도가 증가되었을 때도 부종이 생깁니다. 자, 모세혈관의 투과도가 증가되었다? 이 모세혈관에 구멍이 숭숭 났다. 이렇게 상상을 하셔도 됩니다. 근데 모세혈관이 언제 이렇게 투과도가 증가될게요? 제가 염증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이 히스타민이라는 물질이 지나치게 많이 나올 때입니다. 히스타민이라는 물질이 언제 나오냐? 히스타민이라는 물질은 면역세포가 우리 세포 속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해결하기 위해서 출동을 해야 되는데 빨리 출동을 해야 되잖아요. 빨리 출동을 하려면 어때요? 길이 넓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속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면역세포가 염증 반응을 일으킵니다. 염증은 우리를 살리려는 반응이지 우리를 죽이려는 반응이 아니라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죠. 우리 몸속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면역세포들이 출동을 해서 해결하려고 할 때 이제 염증 반응이 나타나는데 그 염증 반응 중에 하나가 바로 모세혈관 확장입니다. 왜? 면역세포가 출동을 빨리 하려고. 그럴 때 히스타민이 많이 몸속에서 생기는 거고요. 이 히스타민이 모세혈관을 확장을 하면 이 구멍이 숭숭 나게 돼서 빠져나가서는 안 될 이 혈액 속에 있는 혈장 단백질이 빠져나가게 되는 겁니다. 빠져나가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혈장 단백질이 충분해야 이 삼투압에 의해서 물을 끌어당겨서 혈액량을 확보할 수 있는데 다 빠져나가 버렸단 말이에요. 다 빠져나가 버렸으면 어떡해요. 물을 끌어다닐 수가 없기 때문에 혈관 밖으로 물이 나가고 혈액 속에는 물이 없어지는, 그래서 부종이 일어나는 겁니다. 즉 우리가 너무 한 자세로 오래 서 있거나 앉아 있거나 누워 있거나 이래도 부종이 생기고, 혈액 내부에 삼투압이 떨어졌을 때, 즉 우리가 잘 못 먹거나 또는 신장에서 걸러주는 능력이 떨어져서 영양성분이 빠져나갔거나 어떤 다른 원인에 의해서 혈액 속에 혈장 단백질이 부족해서, 혈장 단백질 자체가 부족해도 부을 수가 있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염증이 많아져서 혈관이 확장이 되어, 모세혈관이 확장이 되어서 혈액 속에 있어야 될 혈장 단백질이 빠져나가도 붓는 겁니다. 압력이 높거나 혈장 단백질이 부족해지거나 모세혈관이 확장되거나 이 세 가지 이유로 부종이 생기는 거죠. 자, 그러면 좀 더 자세하게 어떤 부종의 형태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국소 부종. 그러니까 온몸에 다 붓는 게 아니라 어디 특정 부위가 붓는 국소 부종이 있겠습니다. 가장 많이 호소하는 게 정맥 부종이죠. 예를 들어서 하지 정맥류나 치질이 있겠습니다. 하지 정맥류는 이렇게 오래 서 있는 분들이 많죠. 오래 서 계시면 아까 말한 것처럼 압력에 의해서 내려간 혈액이 다시 돌아오지를 못하는 거죠. 왜 못 돌아오냐? 심장에서 나가는 혈액, 심장에서 나가는 혈관 동맥은 심장의 압력으로 가지만 다시 돌아오는 정맥, 이 정맥은 근육에 수축과 이완이 있어야만 돌아오는데 하루 종일 서 있으면 근육의 수축과 이완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맥이 고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지 정맥이 붓게 되는 건데, 이것을 너무 오래 방치를 하게 되면 질병화돼서요, 염증이 생겨버려서 수술까지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맥류, 이런 치질도 정맥류예요. 너무 한 자세로 오래 앉아 있다거나 너무 뭐 변비가 있어서 힘을 막 준다거나 여러 가지, 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근육이 약해졌다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치질이 생기는데, 이렇게 이 정맥이 약해지는 이유를 잘 살펴보셔서
근본적으로 개선을 하셔야 되지, 하지정맥류가 너무 심해져 버려가지고 수술을 하신다면, 또 치질이 너무 심해져 가지고 수술을 하신다면 한 번 하는 수술은 괜찮죠. 그러나 이렇게 수술하면 되지라는 생각으로 안일하게 대처를 하시게 되면 계속해서 항문을 잘라낼 수가 없잖아요. 계속 하지정맥을 잘라낼 수가 없잖아요. 나중에 너무 수술을 많이 하시게 되면 변실금으로 갈 수도 있고 더 이상 걷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하지정맥류나 치질을 근본적으로 혈액량을 늘리고 림프순환을 시키고 근육을 강화시키고 이런 근본적인 노력들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점액부종도 많습니다. 이 갑상선 기능 저하가 있으신 분들에게 나타나는 증상인데요. 이 갑상선이 기능이 저하가 되면 대사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물이 흐르질 않는 거죠. 결국에는 순환이 잘 되는 게 대사가 잘 되는 건데 기능이 저하되니까 흐르질 않는 거죠. 혈액순환이 안 되는 거죠. 혈액순환이 안 되면 어떻게 되냐. 고인물이 썩듯이 점액이 고이게 됩니다. 이 피부 밑에. 그래서 점액 부종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또 림프 부종이 굉장히 많아요. 림프 부종은 어떤 림프가 막혔느냐에 따라서 그 부위만 심각하게 붓는 거죠. 뭐 한쪽 다리만 아주 이렇게 코끼리 다리 같이 붓는다든가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혈관과 세포 간질액과 림프가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근데 림프가 막혀버리면 부종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림프도 순환계이기 때문에 림프가 막혀버리면 림프는 혈관은 상수도고 림프는 하수도. 그래서 우리 몸에 필요 없는 오염물질을 걸러주는 게 림프인데 림프가 막혀서 부어버리면 노폐물을 걸러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염증 물질이 온몸으로 퍼져서 큰 병으로 가기가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림프 부종도 빨리 대처를 하셔야 되는 거죠. 또 지방 부종도 있죠. 지방이 너무 과하게 쌓이면서 붓게 되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 월경전 부종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호르몬의 영향을 받는 거죠. 생리를 하려면 혈액이 많아져야 되고 이 난자 배출도 해야 되고 이러는 과정에서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 균형이 안 맞으면서 월경전에 굉장히 특발적으로 붓는 여성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럴 때는 이 호르몬의 균형을 맞춰 주셔야만이 이 부종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부종에도 굉장히 종류가 많은 거죠. 또 전신적으로 부종이 일어나서 고생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대표적인 게 간이죠. 간이 약하시면 온몸이 부을 수밖에 없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 혈장 단백질, 알부민, 글로불린, 피브리노겐 같은 이 혈장 단백질을 누가 만드냐? 우리가 알부민이나 글로불린, 피브리노겐을 우리 음식으로 섭취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먹은 음식을 원료로 간에서 합성을 하거든요. 그런데 간 기능이 떨어지면 이런 단백질들을 합성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이런 단백질들을 합성을 할 수가 없으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삼투압이 안 되는 거죠. 삼투압이 뭐냐? 물이 이동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물이 어떻게 이동을 해요? 저농도, 고농도, 이 혈장 속에 단백질이 충분해야 삼투압의 차이가 나서 세포 간질액에 있는 물을 이 혈액 속으로 끌어당길 수가 있거든요. 마치 배추 속에 있는 물을 소금이 끌어당기듯이 이 단백질이 있어야 물을 끌어다닐 수 있는데 간이 안 좋아서 혈장 단백질이 합성이 안 되면 혈액 속에 혈장 단백질이 부족하다? 그러면 세포 간질액을 혈액 속으로 끌어당길 수가 없고 혈액 속에 있는 물이 오히려 세포 간질액으로 빠져나가겠죠. 그래서 전신에 부종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또 심장 질환이 있으셔도 부을 수밖에 없죠. 심장이 하는 일이 우리 몸속에 있는 혈액을 온몸으로 보내고 다시 들어오는데 심장 기능이 약해서 내보낼 수 없다면 들어올 수가 없겠죠. 비워야 채울 수 있잖아요. 비워야 채울 수 있는데 심장 기능이 약해서 못 내보내니까 들어올 수가 없어서 또 온몸에 부종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신장,
콩팥이 약해도 부을 수밖에 없겠죠. 콩팥이 하는 일이 내 몸속에 있는 나쁜 거는 내보내고 좋은 거는 재흡수하는 거죠. 꼭 필요한 생명에 필요한 물질들은 재흡수하고 필요 없는 물질은 내보내는데 신장이 약하다면 나가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단백질들이 몸 밖으로 빠져나가는 겁니다. 아까 말한 간이 나쁘면 혈장 단백질을 만들 수가 없는 거고요. 신장이 나쁘면 간이 만들어준 혈장 단백질을 지켜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빠져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혈액 속에 혈장 단백질이 부족해져서 삼투압이 안 되니까 세포 관질액은 넘쳐나고 혈액은 부족해지고 이래서 부종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이 나빠도 심장이 나빠도 신장이 나빠도 다 부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온몸이 붓는다면 무조건 이뇨제라든가 뭐 운동 이런 것만 하고 있을 게 아니고 반드시 병원에 가셔서 왜 전신 부종이 일어나는지를 반드시 진단을 통해서 아셔야 됩니다. 또 하나 이렇게 기저질환, 간이나 심장이나 신장하고 상관없이요. 흔하게 이 약국에서 볼 수 있는 부종이 있는데요. 바로 약물로 인한 부종입니다. 예를 들어서 혈압약을 드셔도 부을 수가 있거든요. 혈압약 중에 칼슘 채널 차단제라고 제가 그 혈압약 편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칼슘 채널 차단제가 하지 부종을, 발목 부종을 유발하는 부작용이 상당히 많이 보고가 돼 있거든요. 그 기전에 대해서는 혈압약 편에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고요. 스테로이드를 장복을 하셔도 부을 수가 있고요. 또 여성 호르몬제, 피임약이라든가 또 갱년기에 호르몬 조절을 위해서 드시는 그 호르몬제를 드셔도 부을 수가 있습니다. 아까 월경정 증후군에서 붓는 것처럼 호르몬제가 우리 몸에 부종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부 당뇨약도 부을 수가 있고요. 일부 혈관 확장제도 붓게 할 수가 있으니 혹시 여러분들이 꾸준히 드시는 약이 있다면 그 약 때문에 붓는지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양실조나 영양 불균형 때문에도 부을 수가 있겠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혈장에 단백질이 충분해야 되는데 단백질이 없으면 삼투압이 소실되어서 붓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힘든 아이들 있잖아요. 그 아이들 보면 밥을 못 먹는 아이들 보면 배가 이렇게 꼭 나오는 이유가 바로 영양의 불균형으로 단백질이 부족해져서 이렇게 배만 부종이 차는 것을, 부종이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다이어트를 심하게 해도 부을 수가 있는 거죠. 또 지나치게 저염식을 해도 오히려 부을 수가 있는 겁니다. 지나치게 고염식을 해도 부을 수가 있지만 지나치게 저염식을 해도 부을 수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우리 몸에 지나친 저염식으로 인해서 혈액이 부족해지면 우리 몸이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어떻게든 살려고 신장에서 호르몬이 나와가지고 물을 잡기 때문이에요. 물이 못 빠져나가게. 물이 빠져나간다는 건 소금이 빠져나간다는 거거든요. 소금이 못 빠져나가는 호르몬이 딱 나와서 물을 못 빠져나가게 해버리면 오히려 반동으로 더 부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호르몬 불균형, 월경정 증후군도 호르몬 불균형이고 스테로이드, 이 쿠신 증후군도 호르몬 불균형이고 아까 말씀드린 갑상선 기능 저하로 인한 국소 부종도 호르몬 불균형일 수 있는 거죠. 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도 붓습니다. 병원에 가서 상담해보면 아무 이상이 없는데 붓는 분들이 있거든요. 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우리 몸이 코티솔이라는 호르몬을 많이 분비시키는데 이 코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많이 나오게 되면 우리 몸속에서 혈액을 생존을 위해서 이 물을 꽉 잡으려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순환이 잘 안 되고 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종의 원인이 이렇게 다양하니까요. 부종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부종을 없애려고만 하지 마시고요. 내가 왜 부종이 왔는지 이 부종을 잘 알아보려는 태도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말 중요한 건 어떻게 하면 부종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하겠죠. 제가 환자분들에게 정말 많이 말씀드리는 게 부종 자체는 질병이 아니고요.
몸과 마음이 보내는 신호라는 겁니다. 부종 자체는. 그래서 부종을 빨리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요. 부종이 왜 왔는지 그 근본을 보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세포 안에 물이 많아야 되잖아요. 세포 안에 물이 많으려면 전해질의 균형이 맞아야 돼요. 세포 안에 있는 전해질, 세포 밖에 있는 전해질, 그게 바로 대표적인 게 나트륨, 칼륨이고요. 칼슘, 마그네슘도 영향을 미치고 또 단백질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전해질의 균형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 순환, 혈액, 세포 간질액, 림프 순환. 이 순환이 잘 돼야 되는데 혈액과 림프 순환의 완충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세포 간질액입니다. 이 세포 간질액은 결합 조직이 많아야 확보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결합 조직의 핵심이 바로 단백질. 그래서 단백질을 잘 드셔야 혈액 속에 있는 혈장 단백질도 잘 만들어지고 결합 조직도 잘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전해질의 균형, 단백질의 균형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무엇보다도 호르몬의 균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호르몬의 영향을 받고 세포들이 일을 하잖아요. 스트레스 호르몬, 갑상선 호르몬, 여성 호르몬 이런 것들의 균형들이 굉장히 부종에 중요합니다. 네, 이 부종은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라는 거 명심하시고요. 림프순환, 혈액순환, 혈액량 확보, 건강한 식단 이런 거를 잘 살펴보셔서 삶의 질이 이런 거를 잘 살펴보셔서 삶의 질을 잘 확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